김학범호가 5년 전 한국에 패배를 안겼던 온두라스를 상대로 6골을 쏟아내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이탈리아를 꺾고 2012 런던 올림픽에 이어 2년 만에 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수영 황선우가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결승 진출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9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더 강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한 한 소비자가 아기랑 먹겠다며 안 매운 마라탕을 시킨 뒤 해당 음식점의 별점을 1점으로 매겨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불안 이유를 심리적 불안과 실거래가 띄우기로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접수에서 시장 불안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폭염 속에 50대 근로자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물을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도 닦아 SNS에서 공분이 이어진 문제의 식당이 식약처 조사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네, 1,896명,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조치를 강하게 끌어올렸는데도 코로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유행의 정점이 언제인지,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 방역의 중심인 서울시청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처음 600명을 넘었습니다. 김우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가 폐쇄됐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12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청사에서 10명 이상 무더기 감염이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마포구에서는 클럽 형태로 운영되는 지하식당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20일 종사자가 처음 확진된 뒤 이용자와 지인 등으로 확산되면서 33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일부 확진자는 음식점 외부에서 함께 흡연을 하였고 흡연 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음식점, 헬스장, 학교, 학원, 직장 등 일상 감염이 잇따르며 한동안 진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발생 확진자는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제부터 3단계가 시행된 비수도권 확진자도 이번 4차 유행 들어 처음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효과들을 좀 지켜보면서 좀 더 강한 방역 조치들이 필요할지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휴가철 이동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는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이 원인으로 항상 꼽히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같은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감염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환기와 거리두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폭염인데 에어컨 가동이 델타 변이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도심의 한 카페 안 35도를 넘는 폭염에 에어컨이 계속 가동됩니다. 2시간 정도만 환기시키면 상관이 2시간을 지켜봤지만 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우면 손님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때문에 한낮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체육시설도 창문을 닫고 냉방 장치를 가동하여 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직장도 자연 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 밀집도가 높은 환경에서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야 하는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환기가 안 된 실내에서 델타 변이는 에어컨 바람을 타고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대전 태권도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오늘로 220명을 넘었습니다. 환경 검체가 딱 한 군데 에어컨에서 나왔는데 그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렇게 200명이 나온 것은 상당히 놀랄 일이다. 인천의 한 식당에서는
확진자와 등진 다른 테이블에서 20분간 식사한 사람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폭염 속 환기 없는 실내에서 더 빠르게 퍼진 델타 변이는 지난주 51%까지 검출되며 우세종이 됐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 여파로 다른 지역으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했었는데 사람이 몰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해안 일대 해수욕장을 직접 가봤더니 피서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란 한 상인의 말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서해안 대표 피서지인 대천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에 파라솔과 선베드가 늘어섰지만 피서객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평상이나 아니면 선베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도 해수욕장 앞 식당 거리는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상인들은 코로나 여파로 2년째 피서 특수가 사라졌다고 한숨 짓습니다.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더 여름이 아예 없어졌어요. 여름 성수기가. 피서객 발길이 끊기면서 풍선 효과를 걱정하던 상인은 이제 생계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안 하면 돈이 없어서 걱정. 지난 주말 피서객도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될 것 같으니까 2단계라서 조금 위로는 되고 있어도 그래도 현실은 걱정이 앞섭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피서객이 사라진 해변을 지켜보는 상인들 표정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에 휴가철 이동량까지 늘면서 코로나 상황이 걱정입니다. 언제쯤 확산세가 잡힐지 정은혜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요즘 보면 매주 수요일마다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일 확진자 수를 요일별로 보면요. 수요일에 급증하는 패턴이 4주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잡히질 않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매주 주중에 환자가 늘어나는 패턴은 같지만 저점과 고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 최근 이동량을 보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오래 지속된 거리두기로 방역 피로감까지 쌓이다 보니 이동량이 과거처럼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방역 당국의 예상보다 빨리 퍼지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이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언제일까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을이나 겨울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네,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3차 유행과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유행은 지난해 11월 13일 하루 확진자 205명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12월 24일에 하루 1240명까지 정점을 찍은 뒤에 안정세로 돌아서기까지 석 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4차 유행은 600명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점도 높고 유행 지속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점으로 비교해 정점이 4,000명에 가까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3차 유행은 이동량이 20% 줄어들면서 안정화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휴가철이다 보니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고 델타 변이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휴가 피크인 8월 초 상황이 반영되는 다음 달 중순이나 말까지는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이동량이나 이런 게 지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가 다시 2~3천 명 단계로 가는 거죠. 네, 이게 매번 전해드립니다만 믿을 건 백신뿐이잖아요. 모더나 백신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어젯밤 모더나 측과 협의해 다음 주에 물량의 상당 부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까지 백신 수급 불안감 차단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날짜는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이번에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급 날짜와 물량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백신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논란이군요. 정은혜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치솟자 정부가 오늘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불안 요인의 진단이 생뚱맞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 심리와 시장 교란 행위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국민 탓이란 얘기로 들립니다. 내놓은 대책도 하반기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며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엄포였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과 전셋값 불안에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 불안의 원인은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과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꼽았습니다.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하에서 새로운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를 예로 들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만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의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특히 홍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하다고 언급한 걸 두고는 집값 급등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을 내놓지 않는 한은요, 시장이 안정화되기 쉽지 않아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3개월째 오름세 속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 집을 사지 말라는 엄포만으론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정부의 핵심 공급 대책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죠. 본 청약 1, 2년 전에 미리 당첨자를 정해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건데 정부 기대대로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접수 첫날.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 등 5곳, 4,300여 가구부터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죠. 그냥 난 조금 비싼 거.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오늘 하루만 청약 홈페이지에는 22만 명이 몰렸고 1만 명이 사전 청약을 했습니다. 정부는 청약 물량이 조기 공급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청약 예전에 들어가면 공급이 물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길게 봐서 전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만성적인 공급난과 가격 상승세 탓에 안정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뜩이나 치솟은 전세 시장이 더 뛸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무주택을 본 청약 때까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입주 시기와 분양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 안정에는 역부족이라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경쟁률이 치솟을 경우 오히려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와 매수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처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법을 어겨가며 분양을 받는 행태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포함해 모두 105명이 가담한 일당이 위장 결혼이나 위장 이혼까지 하며 부정 청약을 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만 88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2018년 6월 수도권 로또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입니다. 특별 공급 대상인 116가구 모집에 1,5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는 거의 5억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15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5억대가 15억에서 20억대라고 맞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파트 분양 당시 특별 공급 1순위인 다자녀 가구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결혼한 부부가 적발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 3명과 잇따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수도권 지역 아파트 4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을 끌어들여 특별 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매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시도 6곳의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위장 결혼 부부를 포함해 무려 88건의 불법 청약을 적발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인맥으로 서로 이렇게 소개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경찰은 청약 통장을 사들여 부정 당첨을 주도한 브로커 등 일당 6명과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99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 싶었는데 7월 말에 수도권 폭염 기록이 평년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역대급 폭염이 전망되면서 실외 근로자들에 대한 우려도 진작부터 나왔는데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돼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반쯤 현장 근로자 50대 A씨가 공사장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가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실신했다고 신고가 들어갔고 해명 도착했을 때는 이제 환자가 호흡이랑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열흘 전쯤부터 이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콘크리트 작업을 도왔습니다. A씨는 숨진 당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국가수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추정되는 구조조정이 관계없는 거예요. 혈압이 높았대. 인천 지역은 지난 21일부터 8일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숨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더위 대비 근무 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합니다만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벌써 한 달여입니다. 농작물이 생육을 멈추거나 말라 죽는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고 논바닥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고추가 시커멓게 썩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폭염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농민들은 올해 고추 농사를 망쳤습니다. 나팔이 우리 아이들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가물어. 고추밭의 지면 온도는 5분 만에 45도를 훌쩍 넘어섭니다. 농민들이 하루에도 수시로 고추에 물을 뿌리고 있지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애써 키우던 오이를 뜯어냅니다. 폭염에 생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출하를 하려면 오이를 새로 심고 키워야 합니다. 생장하는 거는 다 못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새로 심어가지고 다시 하는 게 낫다 보니까는. 불볕더위의 일부 지역에서는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진 곳도 등장하고 깻잎과 상추는 누렇게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타분나는 거에 타불어. 이제 지금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물을 마음대로 못 넣어주니까. 전국의 폭염특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지난주 전남 앞바다 수온이 30도를 웃돌아서 어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폭염 장기화에 경북 동해안 양식장 물고기 5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빨리 나타났다고 하니 이번 폭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한 번 실감이 됩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늘어선 양동이마다 어린 강도다리가 가득합니다. 양식장 수온이 최고 29도까지 치솟으면서 이 양식장에서만 이틀 만에 천여 마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일대 양식장에서는 고수온 조위보가 내려진 지난 24일부터 양식장 물고기 5만 8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고수온에 약한 넙치와 강도다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후 되면 29도 이래 되거든요. 고수온이 계속 가면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고수온 피해를 입은 것은 최근 6년 사이 올해가 가장 빨랐습니다. 지금은 좀 이런 상황이죠. 보통 한 15일이면 평년을 따지면은 그 정도면은 끝이 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반면 강원 삼척 앞바다 등지에는 냉수대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폭염 속에서 하루 수온 차이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양식 어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17명이 숨지고 다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건물 뒤쪽에 흙더미가 쌓인 상황에서 밑둥찍기라는 무리한 철거 방식을 택한 게 화근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은 불법 재하청에서 시작됐음도 확인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5층짜리 건물이 쓰러지며 도로를 덮칩니다. 철거 건물 뒤쪽에 3층 높이로 쌓은 흙더미가 쏠리면서 붕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사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은 일명 밑둥찍기로 약해진 건물에 흙더미 무게가 쏠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작업자들은 디귿자 형태로 건물 아래층을 먼저 철거했습니다. 이 와중에 흙더미에 물을 과도하게 뿌린 게 화근이 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불법 재하청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재하청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서울시에 과태료 처분을 유료했습니다. 경찰은 철거 작업부터 감리까지 사실상 모든 과정이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 원청 및 하청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찰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입건한 23명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재개발 조합 비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안 매운 마라탕 드셔본 분 있을까요? 이 특유의 매운맛을 베이스로 하는 음식인데 아기와 먹겠다면서 안 매운 마라탕을 주문한 뒤에 음식을 배달 온 앱에 이른바 별점 테러를 남겨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냉면을 시키지 그랬냐라는 비아냥도 나왔는데요. 다른 게 갑질이 아닙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라탕을 배달시킨 고객이 남긴 리뷰입니다. 아기랑 먹을 거니 안 맵게 해달라고 했는데 매운 게 왔다며 황당하고 기분이 상한다는 말과 함께 별점 1점을 남겼습니다. 중국 사천지방 음식인 마라탕은 맵고 얼얼한 마라라는 향신료가 쓰입니다. 음식 특성상 매운맛이 날 수밖에 없는데 억지 요구를 한 셈입니다. 고객의 황당한 요구를 받고 별점 테러를 겪는 건 다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맛에 너무 맵다, 취소해달라. 다 먹었는데 한 10분의 1 남겨놓고 이거 나왔다. 리뷰 같은 거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자신세 7달 하나 남겨놓고. 지난달엔 새우튀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과 배달앱 업체의 압박에 분식점 업주가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배달 고객 갑질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 리뷰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점이나 리뷰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좀 보완을 하자. 입법 규제도 필요하지만 배달 플랫폼들도 블랙 컨슈머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물을 세척하던 솔로 자신의 발을 닦는 이 영상 SNS를 중심으로 유포돼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한국이 맞냐면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식약처가 덜미를 잡았습니다. 이 음식점 다른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물을 손질합니다. 물을 씻던 솔로 갑자기 자신의 발을 닦더니 다시 물을 손질합니다. 최근 SNS에서 논란이 된 무세척 영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적 결과 영상 속 남성은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 조리사였습니다. 영상에 노란색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차량 번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서 그 소재지를 파악. 해당 업소는 냉동식품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칼과 도마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다른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과 머스타드 드레싱을 보관하고 있었고 드레싱은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 시장명령, 과태료 100만 원 처분 예정 처분을 하겠도록 사전통지 금일중을 보낼 겁니다.
식약처는 논란의 영상은 지난달 말 상황으로 조사됐고 해당 조리사는 사흘 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주입니다. 도쿄에서 전해지는 기분 좋은 소식에 선수 가족만큼이나 기뻐할 이들이 이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선수들 식사를 책임진 조리사인데요. 올림픽 기간 내내 매일 800개가 넘는 도시락을 만드는 열정의 현장을 전정원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13km가량 떨어진 한 호텔에 있는 한국선수단 급식지원센터입니다. 컨테이너 세동엔 LP가스통을 연결한 조리실까지 갖췄습니다. 호텔 안에선 조리사들이 도시락 400여 개에 밥과 반찬을 담아내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장 하나만 주세요. 장 하나만 주세요, 장. 대한체육회 소속 조리사 66명 중 16명이 차출됐는데 선수촌 주방에서도 4대1이 넘는 경쟁을 거쳐야 했습니다. 일단은 뭐 리우 때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고 좀 뭐 조리 실력이 좀 우수한 분들로 이렇게 해서 이들은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호텔에서 철저하게 격리 생활을 하며 20일 동안 모두 60끼를 만듭니다. 한국 선수단 입소 이후 올림픽 폐막까지 모든 식사를 책임지는 겁니다. 새벽 4시부터 하루에 800개 가까운 도시락을 만드는 고된 일정이지만 한국 선수들의 선전에 메달 못지않은 보람도 느낍니다. 우리 선수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힘이 돼요, 힘낼게요 하고 이런 메시지나 그런 응원을 해줄 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거친 네거티브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공방을 멈추자며 후보들이 참석하는 원팀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나절 만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TV토론에서 거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민감한 소재인 백제 발언은 물론이고 노무현 탄핵 논란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말자며 네거티브 자제를 다짐한 민주당 대선 주자들. 우리는 하지만 반나절 뒤 첫 본경선 TV토론에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백제 발언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서요.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막말 논란도 거듭 문제 삼았고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날치기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온당한 주문이신가 싶고요. 이재명 후보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게 진짜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지금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서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 안 할래요. 다른 후보들의 공세도 두 후보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제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될까? 이재명 후보를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홍보 달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네. 분들이 계신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생각을 묻는 OX 질문에는 국무총리 출신인 정세균, 이낙연은 세모를, 나머지 후보들은 반대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간의 신경전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가 입당을 하지 않은 채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캠프에 합류시킨 걸 두고 최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최 후보는 개파 정치는 안 된다며 윤 후보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는데 윤 후보 측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만찬 회동 이튿날인 지난 26일.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윤 후보 입당을 촉구하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윤석열 예비후보가 입당해서 우리 당의 경선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하지만 최재형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입당도 하지 않은 후보를 지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한번 짚어야 되겠다. 두 후보 진영 간 신경전이 확산되자
최 후보는 윤 후보를 정치 파트너이자 동지로 생각한다면서도 계파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동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는 당내 다른 후보도 있는데 왜 최 후보만 만나야 하냐며 굳이 계파 정치를 들고 나온 의도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친이, 친박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친윤, 친최 논란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인 최 후보는 오늘 처음 공개된 여권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7.9%포인트 차, 이낙연 후보와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남북이 통신선 복원과 함께 판문점에 방역시설이 갖춰진 대면 회담장까지 만들어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정부 고위 관계자 발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추진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정권 말 상황과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는 우리 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 탓에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판문점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재건설하는 방안도 남북이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우리 세금 3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원된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또 대화의 수단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해 가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로이터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만큼 국정원과 대남 총괄인 김여정 라인을 통해 회담 장소와 일정, 조건 등을 놓고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에 가장 낮은 단계의 합의만 이룬 상태여서 정상회담 거론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제 주변만 돌아봐도 체감되는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출생은 줄고 사망은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1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인구 감소가 경제와도 연결돼서 우리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건물, 외벽에 간판을 뗀 흔적이 남았습니다. 원래는 산부인과가 있던 자리, 저출산에 따른 경력난으로 결국 폐업한 겁니다. 지금 산부인과 안 하세요. 폐업하셨어요.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2,052명,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5년 6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25,571명으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3,518명, 19개월째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저출산에다 고령화까지 겹쳐 인구 감소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이대로라면 지방은 소멸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노동층이 감소한다는 것은 소비 절벽까지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정부는 여성과 외국인 인력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계가 분명한 미봉책에 그칠 거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전기차 610만 대가 판매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커졌다는 거죠. 문제는 배터리에서 오는 전기차 가격입니다. 해결을 위해서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가 반값 배터리를 목표로 손을 잡았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소닉과 배터리 합작 회사를 세운 도요타 자동차. 내년까지 반값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Let me explain the background behind this joint venture and also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is joint venture company.
LG와 SK는 GM, 포드와 각각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삼성 SDI와 협력이 가시화된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 역시 배터리 가격을 40%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Thanks to Stellantis scale, no less than 30 billion euros over the next 5 years. We have gathered enough ideas, synergies. 전기차 원가의 40% 정도가 배터리 가격인데 이를 싸게 만들면 전기차 값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은 향후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은 5년, 6년 내에 보조금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중국 CATL이 점유율 24%로 1위를,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이 뒤를 잇고 있는 상황. 배터리와 자동차 분야 글로벌 업체들의 합종 연행이 본격화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나라 밖 코로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5,000여 명 쏟아지는 태국은 병상 부족 사태에 환자를 한데 모아서 지방으로 보내는 특별 열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이 코로나에 걸린 아버지를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의료진들이 열차에 오르는 사람들을 일일이 문진합니다. 승객 135명은 모두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수도 방콕의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환자들을 특별 열차에 태워 귀향시키기로 한 겁니다. การขนย้ายผู้ป่วยเหล่านี้คือผู้ป่วยที่อยู่ที่กรุงเทพแล้วยังไม่ได้รับการรักษาในโรงพยาบาล 태국 내 확진자는 연일 15,000명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는 데다 백신 접종률이 5%로 낮은 탓입니다. 병실이 없어 기다리다 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หนูก็พยายามโทรแจ้งว่าแม่ไม่ไหวก็ไม่มีใครมาพยาบาลก็บอกว่าไม่มีเตียงต้องรอค่ะ 병원 주차장, 공항 창고에 골판지로 만든 병상을 설치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화장시설이 무너질 정도로 시신 처리에도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แต่วันนั้นถึงวันนี้มันทวีคูณศพมากขึ้นเรื่อยๆเหมือนกับกราฟอะครับขึ้น 지방에선 코로나에 감염된 80세 아버지를 딸이 사찰해 버리고 도망간 일마저 발생해 인륜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소나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자정까지는 서쪽과 동쪽 내륙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다시 내일 오후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비가 내리는 시간이 짧다 보니 더위를 식혀주기엔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6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좀 낮겠는데요. 그래도 폭염경보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안동과 대구도 34도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더위가 누그러지진 않겠고요. 34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8일 수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